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산다는 이야기들 흔히들 하시죠.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안부를 묻고요.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청취자 게시판에도 식구들 밥을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다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예전만큼 밥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밥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른 만큼 우리의 삼시세끼 밥문화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공들여 쌓아주시는 도시락 대신에 단체 급식으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매일 회사 구내식당 메뉴를 체크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어느새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매일매일 급식을 이용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군요. K-팝, K-드라마, 다양한 분야의 K-컬처는 이미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한 K-급식 분야에도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농수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줄여서 ASF라고 하는데 이 질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22일 백두대간 소백산맥 이남에서 처음 발견이 됐군요. 네. 경북 영주 지역에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22일 발견됐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즉 ASF 중수본은 확진 판정을 받은 이 3개월령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경북 영주시 부성면 북지리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500m 안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앞서서 7월 7일과 28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서도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곳과 경주 영주 발견 지점과 거리가 14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20일 만에 소백산맥을 넘어 단양에서 영주로 이동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지 하루 이틀 나흘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요. 이번 사태가 심각한 이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바로 이날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불과 4일 전인 18일에 강원 양구 지역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점이 큽니다. 그리고 또 경북권에서도 올해 2월 상주를 시작으로 문경 울진에 이어서 영주에서 네 번째로 이제 ASF 야생 멧돼지 네 번째 검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ASF 중수본은 결국 이 ASF 위험권으로 접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견된 지점도 좀 불안합니다. 네. ASF 중수본에 따르면 영주 지역엔 37곳 그리고 여기에 인접한 강원 영월과 충북 단양, 경북 봉화, 안동, 예천 등지까지 합치면 140곳의 양돈 농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좀 큰 걱정인데 방역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북도와 영주시, 봉화군 등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이 농식품부와 함께 일하는 이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영주시 합동 수색 인력을 동원해서 소백산 국립공원과 주변 지역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점 주변으로 화상 드론으로 파악된 멧돼지 서식지에는 포획도구 60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발생 지점 주변에 긴급 차단망을 설치하고 경광등, 멧돼지 기피제 등 임시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한 영주 봉화관 광역 울타리도 점검 보완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SF 중수부는 영주 지역 전체의 양동농장 37곳에 사육돼지 8만 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검사와 방역시설 긴급점검 펼치고 있습니다.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엔 농장에다 초소 설치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축산 차량만 출입소로 허용하고 출입 때에는 또 소독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접한 강원 영월, 충북 단양, 경북 봉화, 안동, 예천 등 5개 시군은 지난 22일에 ASF 위험주의보를 즉시 발령했습니다. 이들 시군 모든 농장에 사육돼지 18만 3천여 마리의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 ASF 담당관을 통해서 임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의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영주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의 양돈농가 진입로 주변 도로인 공동방재단과 시군 소독 차량 등 20대를 동원해서 매일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석 기성객은 AS 발생 중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지체 없이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는 것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3분의 1이 매일 먹는 게, 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들 드신다니. 국민의 3분의 1이 매일 급식을 드신다고 하는데, 국내 급식 산업 규모가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네, 과거에 급식하면 짬밥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랬었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일생의 생애 주기를 보면 유치원부터 그러네요. 군대, 기업, 병원 등에서 거의 일생의 한 초창기부터 끝까지 그러네요. 늘 이제 급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군부대,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병원, 교정시설 등 8개 대표 시설의 급식 이용 인원은 하루 1,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5,200만 국민 3명 중 1명이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이제 학교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19,770곳, 죄송합니다. 19,976곳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거의 100%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전체 학생의 또 99.9%인 534만 명이 하루에 한 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 산업도 거대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단체 급식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4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크게 공공급식 7조 1천억 원, 민간급식 6조 9천억 원이고요. 우선 공공급식은 학교와 군대가 절반 이상의 비중입니다. 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병원, 공공기관 등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민간급식업계에서는 대형업체 매출을 15조 7천억 원, 중소형 업체 매출을 7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료 유통, 비식물 매출, 그다음에 기타 사업 수익을 뺀 이제 순수 민간급식 시장 규모는 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K급식으로 국민 식생활 건강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군요. 이런 점에서 급식 시장은 요즘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확정된 새 전국 120대 국정과제에는 식생활 건강권 보장이 68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전체 23개로 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보면 13번째인 농업 분야 첫 약속,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앞인 12번째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공약은 매일 먹는 급식과 개인 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영역으로 이끌어들이고 특히 K급식 위생 영양관리 체계를 재설계해서
국민 식생활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조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인 급식 산업에 정부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농식품부의 대책, 그리고 농업과 국내 급식 산업 연계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9일에 열린 한국급식학회 제1회 정책포럼에 주요 급식업체 관계자는 물론 농식품부, 식약처, 교육부 등 실무 책임자가 총출동했을 정도로 이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급식이 적정 가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하는 대량 농산물 수요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14조 원 시장이 국내 농업계 품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처들 중에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라는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급식 분야에서 소비되는 농축산물 규모는 하루 평균 3,000톤이 넘습니다. 특히 WTO 정부조달 협정이 2016년 1월에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추가했고 또 여기에 이어서 올해 9월에는 다양한 공공급식 수요처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본격 가동을 해서 지역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해 군급식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이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개선 조달 과정에 국내산 또는 지역산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원칙을 두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선식단 편성 후 식재료 경쟁 조달 체계의 이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가 수입 가공식품 공급기를 터졌다는 우려에도 농식품부가 적극 대응해줬으면 하는 게 농업계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된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비공개에 붙여지는데요. 이 출입기자단도 보도 유예를 조건으로 개략적인 내용만 전달을 받는데 이 팬클럽 SNS 댓글로 상당히 구체적인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죄송하다라고 밝히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유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당 대구시당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아름 전해졌던 일정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했고요. 홍준표 대구시당은 팬클럽을 없애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있었던 이 당원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을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안과 이 권리당원 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당 중앙위원회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배모 씨는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김혜경 씨의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혜경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이 구직 단념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구직 의혹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하고요. 네. 또한 이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며 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고요. 이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또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심의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이 재정 축소기를 기조로 잡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가 우리나라와 중국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었군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어제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3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두 정상 모두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년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중 관계가 앞으로 30년 질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비핵화 해법인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왔다라면서 이 100년 대변역 시기에 한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는 대변역이었는데요. 네. 이 단어는 시진핑 주석이 이 서구의 대중국 압박을 강조하면서 써온 말이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 속 사드 문제 등 이 한국 대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언론은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어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인은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방조하며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해서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라면서 그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서 1992년 정신요양원으로 폐쇄가 됐는데요. 네. 특히 부산시와 이 불황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3만 8천여 명이 감금이 됐었고요. 특히 1984년 한 해에는 입소자가 4,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법률 유보, 명확성, 과잉 금지, 적법 절차, 영장주의 원칙 등이 위반이 됐는데요. 한편 진실화해는 1975년부터 1988년 사이에 현재 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졌던 552명보다 105명이나 더 많다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당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한 정황도 확인을 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정권 보안사령부는 이 형제복지원의 보안사 요원을 몰래 투입해서 실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출산율과 이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갱신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에 따르면 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1년 전보다 11,800명 감소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명대였는데 2017년에 30만 명으로 내려앉은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5.1명에 그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습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취약대 최저치인데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이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줄어든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여성의 출산율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고요.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4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라면 값이 다음 달에 또다시 오른다고요? 네, 우리나라 대표 라면 가운데 하나인 이 신라면이 다음 달 15일부터 출고 가격을 10%나 넘게 올립니다. 많이 올리네요. 네, 많이 올라가죠. 또 짜파게티도 13.8%나 올라가고요. 과자 중에 대표 과자로 꼽히는 또 새우깡도 6.7% 인상이 됩니다. 농심의 라면값 인상은 약 1년 만이고요. 이 과자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또 인상을 합니다. 농심은 국내 시장에서 지난 2분기 24년 만에 적자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파묘와 밀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오르면서 매출은 늘었어도 적자가 났다라는 건데요. 네. 이 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라면 회사들도 가격 인상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버거킹과 롯데리아는 1년 사이에 2차례 가격을 이미 올렸고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가격을 또 평균 4.8%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햄버거 시장에서는 가성비로 유명한 노브랜드 버거도 최근 가격을 5.5% 인상을 했습니다. 또 유명 피자 업체들도 최근 1,000원에서 2,000원씩 가격을 올렸는데요. 이 식품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9,339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만여 명 정도 줄면서 정점을 찍고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573명으로 120일 만에 최다 수치를 보였고요. 사망자 수는 63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비해 6만여 명 정도가 적은 수치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주일 후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현재보다 적고 또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서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이번 재유행의 정점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고요. 사회면으로 좀 가볼게요. 새마을금고에서 황당한 직장 갑질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네, 전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상사가 한 여직원에게 무려 2년 동안 빨래 그리고 식사 준비를 강요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곳에 입사한 20대 여성은 첫 출근 날부터 이 창고 업무와는 무관한 식사를 차리거나 설거지를 도맡아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한 화장실에 있는 수건도 직접 수거해서 세탁까지 했고 또 상사의 폭언은 물론 또 회식 참석을 강요당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직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4명뿐이어서 식사와 빨래 준비 등을 나눠서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어제 현장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정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고요. 이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위기에 처한 할머니를 도운 2명의 경찰관이 화제라고요? 네, 어제 SBS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40분쯤 이 서울 강서구의 한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한 할머니가 끌고 가던 수레 안에 있던 폐기들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마침 바뀐 보행자 신호에 할머니는 혼자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내 신호가 바뀌었고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한 차량이 안전지대로 들어섰고 이 차에서 내린 두 시민이 할머니를 도와서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시민의 정체는 이 서울 강서경찰서 수계의 김원태 서장 그리고 김현수 경사였습니다. 두 경찰관은 할머니를 도와서 떨어진 폐지를 모두 수레에 실은 뒤 안전하게 끈으로 고정하고 떠났는데요. 이 두 경찰관은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할머니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경찰관 중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주저없이 도왔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스포츠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선수의 멋진 수비, 호수비가 연일 화제군요. 네, 며칠 전에도 눈부신 호수비로 극찬을 받았던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어제도 묘기급 수비로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이고가 2대1로 끌려가던 8회에 이 빠른 타구를 잡아내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한 바퀴 돌면서 1루에 던졌고요. 이 공이 정확히 1루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서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순발력과 정확성을 한 번에 보여준 호수비이라면서 그의 플레이를 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며칠 전 워싱턴전에서는 모두가 포기한 파울 타구를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잡아내 팬들은 물론 현지 언론에 극찬을 받았던 김하성 선수는 이렇게 연일 골든글러브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탁월한 수비 능력은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전체 유격수 가운데 실책이 가장 적고요. 또 수비 기여도와 실점 억제 지표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달리는 등 빅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타격이 다소 주춤하지만 이 수비에서의 존재감으로 와일드카드 경쟁에 나선 샌디에이고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수학철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에 남부지방 들녘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변은 이제 거의 익어가고 있고요. 예. 그냥 일반 변은 이제 목이 나와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풍년 느낌 납니까? 풍년? 일단 참깨를 털었는데요. 예. 풍년입니다. 참깨 풍년입니까? 예.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와서 지난주에 우리 변호사님 목소리가 참 무거웠었는데 네. 복구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거의 완료돼가고 있고요. 예. 다행히 이제 복구 피해가 그리 막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다행이네요.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피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행히 없어야죠. 예, 예. 그 축산 농가들 있잖아요. 소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 예. 이분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그 축사가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데도 피해가 있기는 한데 네.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되는 것보다도 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증축도 많고 또 요새 허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네네. 있는 상태에서 많이 변경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신고나 허가를 제대로 안 받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막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고나 허가가 누락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오늘 사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축사와 관련된 이 법적 분쟁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군청이라고요? 야, 지가 김철봉이에요. 아이고, 지가 축사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야, 알겠슈. 다음 주 화요일 2시까지 군청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래? 그거 참. 일단 다음 주에 군청부터 가봐야 쓰겠네.
안녕하세요. 지가 지난주에 전화 오신 김철봉인데요. 아이고, 네,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축사 문제 때문에요. 지금 축사가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이, 뭐라고요? 지가 지금 신고도 안 오고 축사에서 소랑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김철봉 씨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축사 면적하고 신고된 면적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는 분명하게 저 건축업자한테 맡겨서 처리했는데요. 건축업자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사정이 탁하시긴 한데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사용중지 1개월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요. 지는 완전하게 억울하네요. 뭔 방법이 없을까요? 아유, 안타깝긴 한데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해야 해서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해야 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했는데 안 되겠네. 마을 변호사님 찾아가 봐야겠네요. 아이고, 내 축사 좀 가만히 좀 놔둬요. 철봉 씨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지금 쓰고 있는 축사가 신고한 크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축사 신고가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까? 신고는 까다롭지 않고요. 허가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이 면적에 따라서 신고 또는 허가가 있는데, 신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크게 문제 없이 되지만, 허가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상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축사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악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서 요건이 엄격하게 나고요. 근데 신고 같은 경우는 그리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례를 들었는데 철봉 씨가 이제 군청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군청 직원이 이거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어요라고 말을 해서 저도 좀 가슴이 철렁했는데, 혹시 철봉 씨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이렇게 뭐 새롭게 뭐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가축분유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고나 허가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철봉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업자에 맡겨서 다 하셨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직접 하신 게 맞다고 하면은 처벌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신고 허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네. 신고 대상, 허가 대상 혹시 이게 뭐 규정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면적별로 해서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이나 악취 이런 게 더 그 영향 미치는 게 커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이제 한 100제곱미터에서 한 900제곱미터까지는 900제곱 미만까지는 신고 대상인데, 만약 900제곱미터 넘어서면 허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 9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군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허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돼지 같은 경우에도 돼지네. 뭐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 뭐 신고를 해야 되냐,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가축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실 분들은 아예 이제 허가를 받을 거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편하게 이제 우리가 그 신고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많이 축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축의 종류 그리고 그에 따른 면적에 따라서 신고와 허가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거겠죠? 그럼요. 네, 우리가 그 딱 면적에 따라서 그 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축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축산농가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업무가 전산으로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형태의 이제 수기로 맞아요. 기재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네네. 과거의 처리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신고나 네. 허가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누락됐던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일제 점검이라든지 특히나 요새는 그 웰빙의 삶을 많이 따지시면서 주변에서 축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조사하다 보니까 옛날에 충분하게 뭐 신고나 허가를 했었는데 그 누락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누락돼 있기 때문에 없어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행정처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형사처벌 이런 뭐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농촌에서는 90년대 이전부터 축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뭐 현재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지금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전체 이제 좀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일제히 단속을 했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께서 그 우리 축산 농가에서 대부분 잘 모르세요. 행정 이런 업무라든지 아니면 건축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축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신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 건축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맡겨서 하시거든요. 근데 건축업자들은 뭐 맡겨서 하다 보면은 뭐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도 있지만 뭐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옛날에 한 뭐 90년대 뭐 초반 후반 막 이런 때는 다들 그런 서류를 갖다 내시면 한 번에 막 굉장히 많은 서류를 들여다 보니까 그런 처리하는 게 조금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한 사건에서도 신고를 한 내역은 있어요. 네. 이게 신고를 접수한 내역은 있는데 신고를 접수한 서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관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서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건도 검찰에서는 신고를 하시긴 했는데 도대체 면적을 얼마큼 신고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서류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가 보니까 뭐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보니까 충분하게 이제 지금 현재 현황하고 맞는 그런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있는 걸 보니까 신고를 하셨는데 그 신고한 면적에 대해서 누락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신고를 하시는 축산농가가 아니라 행정에서 누락하셨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걸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검찰에서도 가축분유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좀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누락이나 이런 실수가 그렇겠네요.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사연에서 맞죠. 철봉 씨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먼저 연락을 줘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군청에 이런 데서 좀 미리 자세하게 알려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데요. 군청에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나 축산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사에 대한 또는 축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축사에서는 그 가축들이 이제 그 분뇨를 막 이렇게 배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시설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그 배출 시설과 처리 시설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신고나 허가가 없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도 없고 불법이기 때문에 네. 또 나아가서 축사는 허가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축사나 이런 그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가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단계별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앞에 신고나 허가가 있었음을 전제라는 건데 그런 걸 따져보지 않으시고 그냥 오로지 신고나 허가가 없었다고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네. 어쨌든 간에 건축물 대장이나 축산업 허가나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닌 건지도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건축법은 건축법 따르고요. 가축법은 가축법 따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네. 농민들은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네, 오히려 잘 알고 있는 행정에서 그런 법률 관련된 그 규정들을 잘 따져보시고 이게 있으니까는 당연히 신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축산업 허가도 받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으로 좀 바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또 우리 또 이 축산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오늘도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릴까요? 6220번님, 승환님 안녕하세요. 저도 매일 방송 들으면서 고딩 딸 아침 챙겨줍니다. 아침상 차리고 나니 출근하기가 싫어지네요. 커피 선물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6220번님 그리고 6971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생화였고요.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